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0대 여자입니다. 저는 홀어머니 아래에서 자란 셋째 딸로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채 아무것도 모르는 10대 시절부터 안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일찍이 혼자가 되셔서 저희 남매들을 먹여 살리기 바쁘셨거든요. 당시에는 아들만 공부를 시키는 분위기였고 딸이었던 저는 오빠와 남동생의 학비 뒷바라지를 해야만 했었기 때문에 그 나이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던 미신 공자에 취직을 해서 오빠와 남동생을 위해 열심히 일했답니다. 힘들게 일만 하신 저희 엄마는 조금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20대 초반 타지에 나가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제가 아무 이유 없이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고 통증이 점점 잦아져서 병원을 가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만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엄마께 말씀을 드렸더니 엄마는 제게 사실 우리 외가 쪽 집안이 대대로 신내림을 받은 집안이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꾸 아프고 다치는 일이 소위 말하는 신병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던 것도 없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보곤 했거든요. 첫 시작은 9살쯤이었을 거예요. 동네 친구들이랑 흙을 퍼다가 소꿉장난을 하고 있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저에게 와서 자꾸 치대길래 저리 가라고 하니까 친구들이 강아지를 보지 못하고 여기 뭐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저는 사람이 아닌 존재들을 보곤 합니다. 증상이 시작된 초반에는 살아있는 생명과 죽어있는 영들을 구분하지 못해서 종종 혼돈스럽고 또 영들이 제가 자기를 보는 걸 알면 집까지 쫓아와서 잠 못 들게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일들도 가끔 일어나곤 했거든요. 저의 특별한 능력을 알아본 엄마는 저에게 항상 영들에게 그들을 볼 수 있는 제 능력을 절대적으로 숨겨야 한다고 일러주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항상 밤이면 물을 떠놓고 누구에게 올리는지 모를 기도를 한참씩 하시곤 하셨죠. 저는 제가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한복을 입고 방울을 흔드는 제 모습을 상상하면 너무나도 무서웠죠. 그때 제 나이가 22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저는 하는 일을 접고 고향에 내려가서 엄마를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붙들고 울면서 당신께서 신을 거부해서 저한테까지 내려온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곤 자기가 신을 받아서 신내림의 대를 내가 끊겠노라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신을 받지 않겠다고 하시니 신께서 노하셔서 저를 괴롭히고 계시는 중이셨던 거예요. 그런 사실을 숨긴 채 살아온 엄마의 그 삶의 무게가 느껴져서 마음이 아렸어요. 가족도 책임져야 하고 신내림의 대도 끊어야 하니 그 무게를 누가 알까요? 엄마의 눈물은 자신이 자초한 일이라고 당신 때문에 제가 아프게 되었다면서 해준 것도 없는 어미인데 딸인 저를 고생만 시키고 거기에 모자라서 아프게까지 했다는 죄책감으로 인한 속죄의 눈물이셨어요. 저와 엄마는 그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엄마는 결국 머리를 틀고 한복을 입게 되셨어요. 엄마께서 신을 받으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죠. 그리고 영들이 보이는 증상 또한 많이 옅어지고 있었어요. 후에 서울로 다시 올라가서 동생의 학비를 대주기 위해 다시금 열심히 미싱을 돌렸답니다. 저는 그 안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남자는 큰 키에 다부진 어깨를 가진 든든한 남자였어요. 저는 그런 남자에게 한눈에 반했고 저희는 짧은 연애를 마치고 결혼에 성공했답니다. 엄마는 형제들 중 가장 먼저 결혼을 하게 된 저를 많이 축하해 주셨고
저희는 그렇게 작은 단칸방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가진 게 없어서 꾸리지도 못하고 시작한 결혼 생활이지만 오이소박이 하나로도 깔깔거리면서 누구보다 재밌는 결혼 생활을 해나갔죠. 저는 결혼을 하고도 남동생의 학비를 위해 열심히 살았어요. 결혼 이후의 제 삶도 중요하지만 동생의 삶을 책임지는 것 또한 저의 역할이었으니까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존경스럽다고 말을 했어요. 남편과 제가 합심해서 학비를 보태주니 가게 사정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엄마는 그런 저희 부부를 보며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는 말을 항상 하시고 눈물을 훔치시고 했죠. 참, 제가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를 아직 하질 못했네요. 저희 시어머니는 너무나도 저를 아껴주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너무 이쁘게 바라봐 주셨고 과일이라도 깎아오면 작은 고사리 손으로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며 당신 딸보다도 귀여워해 주셨어요. 한날은 시댁에 가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찬장 서랍에서 무언가를 쓱 꺼내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건 밤 새알이었어요. 산에 갔다가 밤을 주워왔는데 그 중에 가장 토실토실하고 반질거리는 이쁜 밤 새알을 저에게 주려고 숨겨놨다고 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들으면 그깟 알밤이 뭐라고 그러는 거냐 비웃을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너무나도 소중한 알밤이었어요. 아직도 그 알밤을 건네주시던 손길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맘고생을 유난히 많이 하시면서 살아오신 분이에요. 시아버지가 동네에서 알아주는 유난스러운 바람둥이셨고 여자 문제로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 집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반듯하게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시아버지를 받아주고 참아주고 품어준 분이 저희 시어머니시죠.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부처도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친정엄마는 제게 항상 저희 시어머님이 덕이 많은 분이시니 제가 잘 모셔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곤 했어요. 그러다 할아버님의 제사 때문에 시댁에 갔던 어느 날 저희 집에 일이 생기고야 말았어요. 그날은 저와 시어머니가 열심히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아버님께서 늦은 시간까지 술을 드시고 오셔서 저희 시어머니께 손을 올리신 거예요. 남편은 놀라서 시아버지를 제재하였고 저는 그런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어요. 어디가? 아니가 뭘 잘했다고 집을 나가?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 도망치는 저희의 뒤로 욕지거리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와 저는 두려움에 떨며 근처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보냈고 밤에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시어머니를 저는 등 뒤에서 안아드리며 토닥였어요. 내가 며느리인 너한테 못 볼 꼴을 다 보이는구나. 정말 미안하다.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은데 말이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저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님, 제가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소란스러운 밤이 지나갔어요. 그 사건이 지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엄마께 연락이 왔어요. 저희 집에 별일이 없느냐며 물으시더라고요. 역시나 저희 엄마는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저는 이번에 일어났던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신 저희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조강지처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양반이 무슨 벌을 받으려고 그러나 모르겠다. 엄마,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어머님이 너무 걱정돼.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엄마가 여기서 열심히 기도 올리고 할머님께 잘 빌어볼게. 너는 너희 시어머님을 잘 보필해. 그러면 돼. 친정엄마는 할머니 신을 모시고 계셨는데 신께 잘 말씀을 드리고 빌어보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한 반년 조금 안 되게 지났을까요? 저희 부부에게 드디어 아기 천사가 내려와 준 겁니다. 저는 곧장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님은 정말 누구보다 뛸 듯이 기뻐하시면서 좋아하셨죠. 종종 안부 전화를 드리곤 했는데 그때마다 목소리가 안 좋아서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저의 임신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하시면서 들뜬 목소리로 좋아하시는데 오랜만에 보는 밝은 모습이어서 저도 너무 행복했었네요. 후에 출산일이 다가와서 엄마께서는 신당일을 잠시 접어두시고 제가 있는 곳으로 내려와 주셨어요. 아이를 낳고 집에서 몸조리를 하는 동안 시부모님들이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와 주셨는데 그날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끔찍한데 시아버지는 친정엄마를 보시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이고 사돈어른, 딸내미 애 낳았다고 바쁘신데 여기까지 와주셨구만. 얼굴 본 김에 내 뭐 하나만 물읍시다. 아 그래? 무당이니까 다 보는 거 맞지요? 나는 명줄이 얼마나 된답니까? 이왕이면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아니 뭐 못 물어볼 거 물은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좀 물어보면 안 됩니까? 시어머니는 머리를 짚으시고 난감한 안색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그런 그에게 말릴 수도 없는 노릇인 걸 알고 있었으니 방 안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얼어붙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사돈댁. 잘 물으셨어요. 사돈댁 명줄이 그리 길지는 못하셔요. 10년 전에 이미 떠났어야 할 형국인데 안사돈댁이 잘 붙들어 매주고 계시네요. 잘하셔야겠어요. 뭐? 어디서 재수없게 명줄이 짬내만해? 누구한테 잘하네 만에 헛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뭐 오래 살려면 인간한테 설설 기면서 살기라도 해야 한다는 거야? 이거 뭐 순 돌팔이구만. 신이 노하셔요. 사돈댁 지금 이런 식으로 처신하시는 건 저를 욕먹이는 게 아니라 신을 욕먹이는 겁니다. 이 죄를 어떻게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 참 재수가 없으려니까. 아버지, 제발 좀. 시아버지는 저희 집 방바닥에 가래침을 한가득 뱉어놓으시고 기분이 나쁘시다며 그대로 나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얘아가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을 해서 너무 면목이 없다만 네 시아버지가 또 술을 마시고 와서 나한테 손을 올렸구나.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그 길로 집을 나와버렸어. 일단은 나도 친정댁에 몸 좀 누이고 있으려고 하는구나. 네 남편한테도 모른다고 하고 있고 혹시라도 시애비한테 전화 오면 아는 체 하지 말고 있어라. 네가 걱정할까봐 염려돼서 너한테만 알리는 거야. 저는 시어머님의 전화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어머님께 부디 친정에 계시면서 잠시나마 마음 놓고 지내시길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님은 그 길로 집을 나가셔서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저에게만 종종 하던 연락도 어느 순간부터 끊어버리셨죠. 어머님의 안부가 걱정되기도 했고 건강만 하시길 바랄 뿐이었어요. 특히나 첫 손주라고 이뻐하셨는데 제 아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실까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렇게 한 3년이 흘렀을까요? 저와 남편도 시댁의 발길을 끊고 지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어릴 적부터 봐온 아버지의 폭력적이고 바람기 많은 모습에 항상 치를 떨려 했고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다시 시아버지를 마주하게 된 건 남편의 큰 형이자 저에겐 아주버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 장례식에서였어요. 아직 장가도 되지 못했던 큰형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저희는 그 자리에서 오랜만에 불편한 만남을 가지게 되었죠.
큰형은 아버지의 모습에 남편처럼 어릴 때부터 큰 적개심을 느끼고 있었고, 19살이 되던 해부터 집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다고 말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와도 거의 못 만나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장례식에서나마 얼굴을 제대로 보게 되었죠. 영정사진 속의 큰형은 눈망울이 선한 게 제 남편과 꼭 닮아 있더라고요. 저와 마주한 시아버님은 제게 말문을 여셨어요. 아가, 너 얘가 왜 죽은 건 줄 아냐? 뜬금없는 시아버님의 말씀에 저는 놀라 반문을 했어요. 네? 글쎄요. 이놈이 글쎄, 10년이 넘도록 지 애비를 애비 취급은 하지도 않고 아버지한테 인사 한 번을 하러 안 오는데 오래 살 재량이 있겠냐? 며느리 너랑 네 남편도 별 다를 바가 있어? 아주 애비는 없는 사람으로 지고 사니까 살만하지? 아버지, 형이 죽었어요. 죽은 자식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버지가 이러시니까 형도 저도 발길을 끊었죠. 제발 이제 좀 그만하세요. 남편은 옆에서 조용히 저와 시아버지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분에 차서 소리치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달래주며 그러지 말라고 괜찮다고 안아줄 뿐이었죠. 장례를 마치고 저희는 정말 오랜만에 시댁집에 가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방문한 시댁에는 누군지 모르는 여자 한 분이 계셨는데 시아버님은 그분을 소개하며 새 마누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님이 이 집을 나가버리신 후에 시아버지가 새로 들이신 분인데 벌써 햇수로 3년째 함께 살고 계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두 분은 아버님이 집처럼 드나들던 다방에서 만난 사이인데 후에 함께 도박장을 드나들며 정을 쌓았다는 겁니다. 다방에서 만난 여자랑 도박장을 다니다 정을 쌓았다는 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듣고도 정말 황당했었답니다. 집 나간 아내를 찾을 생각은 없고 바로 새로운 여자를 집에 들였다는 사실에 저는 기가 찼지만 내색할 수는 없었어요. 둘째내외 얼굴 한번 보기 되게 힘드네. 그래, 나도 아들내외 인사 한번 받아보자. 본인이 마치 원래 이 집에 있던 터줏대감인 듯 말을 하는 새로운 시어머니라는 사람의 언행에 저는 사실 조금 놀랐어요. 제가 알고 지내던 시어머니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셨는데 화려한 장신구에 짙은 화장까지 정말 우리 시어머님과는 딴판이셨죠. 그래도 며느리로서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없었기에 언짢아 하는 남편의 옆구리를 쿡쿡 찔러 시부모님께 인사를 올렸어요. 최대한 정중하게 그리고 다소곳하게 인사를 한 그때였어요. 주방에서 누군가 소리도 내지 않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사이를 비집고 왔는데 저는 너무 놀라 기절을 하는 줄 알았어요. 비집고 들어오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맞습니다. 령이었어요. 친정엄마께서 신을 받으신 이후로는 오랜 시간 령이 보이지 않고 지냈는데 제가 본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정말 온몸에 소름이 확 올라왔죠. 순간 제가 령을 보는 능력이 원래 있었지 하는 생각이 났어요. 저도 잊고 지냈었거든요. 근데 그 령은 조금 특이했어요. 시댁집이 원래 도깨비터라고 풍수지리적으로 정말 좋은 집이라고 저희 친정엄마께서 일러주신 적이 있거든요. 집을 지켜주는 지방령은 있을 수 있는데 지방령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음산하고 축축한 영이 시부모님 두 사람 사이를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날 저녁 저희는 저녁을 먹고 시어머니와 제가 주방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 얘, 너네 엄마가 무당이시라던데 진짜인 게냐? 네, 맞아요. 저희 엄마께서 신을 모시고 계셔요.
그럼 혹시 너도 귀신 보고 그러는 거냐? 아니, 왜 그런 말이 있더라고. 엄마가 귀신 보면 그 자식도 귀신 보는 경우가 많다던데. 너는 혹시 귀신 보고 그런 건 아니지? 네? 아니요. 저희 집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 아니, 나는 사실 귀신 보는 사람은 오싹해서 좀 그렇더라고. 사돈댁이 귀신 보는 양반이라는 소리 듣고 좀 그랬어.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거실에서 그 령을 본 것을 알기라도 하신 것처럼 저에게 귀신 보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시는데 아닌 척 하느라 정말 온몸에 진을 쏙 뺐답니다. 예,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이번에 네 시아버지랑 같이 저쪽 뒷산 알지? 거기에 땅으로 투자를 좀 했는데 말이야. 그게 돈이 될지 안 될지 사돈댁한테 물어봐 줄 수 있겠어? 네? 저희 어머니는 굿을 전문적으로 하셔서 돈 관련된 이야기는 잘하지 않으세요. 근데 어머님이 부탁하신 거니까 한번 말씀은 드려볼게요. 저는 일단 시댁에 있는 음산한 영역에서 빨리 달아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령이 행여 저희를 쫓아올까봐 저는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고 남편의 손을 붙잡은 채 도망치듯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그 령은 나가는 저희의 뒤를 쫓아오는 듯 싶었지만 이내 다시 집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친정엄마께 이 일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깊은 한숨을 여러 번 뱉으셨어요. 아이고, 이제 귀신 안 보고 사는 줄 알았더니 이게 무슨 일이라니. 내가 그리 기도를 정성껏 바치는데 엄마는 속이 많이 아프다. 그건 그렇고 축축한 기운을 뿜는 영은 영들 중에서도 가장 악질이야. 구슬하지 않고서는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어. 일단 현관문 밖에 소금 좀 뿌리고 집 귀퉁이에 파주머니에서 놓고 귀신이 너네 따라오진 않았지? 그리고 애랑 장서방은 별일 없고? 응, 엄마. 내가 혹시라도 쫓아올까봐 가슴에 꼭 끌어안고 왔어. 우리는 별일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친정엄마는 저에게 절대 너희 가족한테 달라붙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당부의 말을 전하셨어요. 엄마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령을 본 이후로 찝찝한 기분으로 지내던 어느 날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집을 나가서 3년간 연락이 없던 시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하고 있다는 전화였어요. 집에 있다가 까무러치게 놀라서 아이를 안고 황급히 남편과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시어머니의 자매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계셨고 가족분들께 정황을 들어보니 시어머님은 집을 나가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뇌종양 판정을 받으셨고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길어야 1년이라고 했는데 다른 자매분들의 지극정성으로 3년간 연명치료를 하시다가 그만 생을 마감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목 놓아서 아주 깊은 슬픔을 토해냈어요. 그런 사정이 있으면 언제리라도 주시지 야속하기도 하시다고 생각했죠. 너가 작은 며느리구나. 결혼 때 보고 이제야 처음 보네. 애숙이가 참 많이 보고 싶어 했어. 그렇게 연락이라도 해보라고 하니까 이런 꼴을 보이고 싶지 않다면서 곧 죽어도 싫다 하더라고. 시어머님의 언니이신 이모님을 보고 저는 정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정말 많이 보고 싶었노라고 속으로 말하면서요. 남편 또한 기별 없던 어머니를 장례식에서 만나는 기분이 오죽했을까 싶어요. 심지어 형도 보낸 지가 얼마 되지 않았던지라
그 충격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을 거예요. 남편과 서로 등을 쓸어주며 원 없이 울었네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 저희는 정신을 차린 후 남편이 시어머님의 소식을 아버님께 전화로 전달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아버님의 말씀은 정말 인정머리가 없다는 말밖에는 달리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지 서방 버리고 집 나간 여편네를 내가 뭐하러 보러 가? 그러게 지가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나한테 거기 오라 마라 소리 하지 마. 시아버지는 대낮인데도 술에 얼큰하게 취해 있는지 남편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옆에 있는 저에게까지 그 소리와 감정이 온전하게 전달이 되었어요. 오셔봤자 도움도 되지 않고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심란함만 줄 것 같아서 그냥 두라고 하고 말았어요. 속으로 그래 어디까지 가나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와 남편은 시어머님의 장례식을 끝까지 정성스레 지키고 좋은 곳으로 잘 보내드렸어요. 몸도 마음이 지쳐있는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시아버님이 갑자기 전화를 하신 겁니다. 혹시나 시어머님을 잘 보내드렸는지 물으시려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전화를 받아보니 하시는 말씀이 가관입니다. 아가, 내일 네 시애비 생일인 건 알고 있는 게냐? 차리는 건 됐고 와서 밥이나 먹고 가거라. 니들이 그 여편네 장례식에 정신 팔려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친히 말해주는 거다. 자기 할 말만 하고 냅다 끊어버리는 건 어느 나라 예절인지. 조강지처의 장례식엔 코빼기도 비치지를 않더니 자기 생일이라고 집에 와서 인사를 받고 싶다는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이젠 시아버지고 뭐고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일 가서 연을 끊고 오겠노라고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친 몸으로 겨우 잠자리에 들은 저는 그날 밤 꿈에서 시어머님을 만났어요. 꿈속에서 멀찍이 있는 시어머님을 보고 저는 소리를 치며 달려갔어요. 근데 시어머님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가는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안아보고 싶어서 달려갔지만 달려갈수록 점점 더 멀어지기만 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우는데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가지 마라 아가, 가지 마라 아가, 울지 마라 아가, 울지 마라 아가. 저 말만 하염없이 반복을 하시다가 저는 새벽에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깨어났어요. 마치 시어머님을 손에 닿는 곳에서 만나고 온 기분이 들어서 더는 잠자리에 들 수 없어서 졸린 눈을 비비고 시댁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꿈속에 시어머님이 가지 말라는 말을 하시는 게 너무 귓가에 맴도는 거예요. 결국 남편을 설득해서 시댁으로 향하지 않게 되었어요. 시아버님은 어째서 오지 않는 거냐며 남편에게 전화로 성화를 했지만 저희는 결국 그곳에 가지 않았죠. 그런데 그날 정말 너무 소름 돋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그날은 아침 대바람부터 비바람이 미친 듯이 몰아쳤는데 시댁 뒤편에서 비바람에 큰 바위와 작은 바위 덩이들이 굴러내려왔고 그게 시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소식을 듣고 황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시아버지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에 정신이 멍해졌어요. 그리고 그 산은 얼마 전 시어머니가 아버님과 같이 투자 목적으로 샀다고 한 그 땅이었죠. 아버님은 목숨을 구하셨지만 떨어지는 선반에 척추를 맞는 바람에 왼쪽 팔과 다리는 아예 쓸 수 없는 거라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저는 이날 생각했어요. 아마도 시어머님이 꿈속에서 가지 말라고 그토록 애원했던 게
저희 가족을 살리고 싶은 애틋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고요. 이후 저희 친정엄마께서 바위 덩어리로 망가져버린 시댁에 오셨고 한참 전에 제가 보았던 그 령을 보시고는 아무래도 새로운 그 시어머니라는 분에게 붙어 있다가 이 집까지 따라 들어온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어떤 삶을 사신 양반이길래 이런 영혼을 달고 다니셨을꼬. 친정엄마께서는 그 악령의 원혼을 풀어주는 굿을 크게 해주셨고 원혼을 달래주어 좋은 곳으로 가시게 도와드렸어요. 굿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저는 귀신을 보는 일은 없었던 것 같네요. 시아버님은 정신이 회복되신 이후 처음으로 저희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어요. 내가 정말 미안하다. 다 내 죄가 깊어서 그래. 아가, 둘째야, 다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님은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쥐도 새도 모르게 병원을 나가서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요. 시아버님까지 연락이 끊기고 난 이후엔 지금까지 저희 가족은 별 탈 없이 지내고 있어요. 꿈에라도 그리운 시어머니지만 그때 이후로 한 번을 안 나와주시네요. 현재는 10년 이상 시간이 지났고 아버님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 건지 살아는 계시려나 싶어요. 저희 친정엄마 말처럼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렇게 파국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저희 집에 이런 기구한 사연을 전하게 되는 날도 오게 되네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